내 집값을 왜 네가 신경 써?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연금 신청한 거다. 이런 일 있을 줄 뻔히 다 알았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9 정문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서울에서 살다가 노후를 위해 얼마 전 이사를 왔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칠순을 앞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참 세상에는 다양하고 기구한 사연들이 많더군요. 제 나이에는 무엇보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나이가 들고 다 독립시키고 나니 하나도 소용없더군요. 비싼 돈 들여서 고급스러운 요양원 가는 것도 싫어요. 그저 마지막 가는 날까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바로 그게 최고의 노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전문가의 말을 믿고 자식 몰래 덜컥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가입할 때는 온갖 좋은 혜택만 알려줬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해가 되는 부분도 적지 않더군요.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제 사연에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보증료와 이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가입을 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금을 가입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은 제가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노발대발하더군요. 물론 제가 본 손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받을 몫이 줄어들어 그런 거였죠. 안 그래도 주택연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왜 집을 안 물려주고 주택연금을 신청했냐는 말까지 들으니 당시엔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한평생 저를 키워준 부모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도 못하는 그 놈을 보며 기가 차서 말이나 제대로 나왔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식에게 의지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혼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함께 들어보시고 연금에 대하여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모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는 그저 속이 시원한 말이나 따끔한 일침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적적한 말년에 서로 이렇게나마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위로 누님 넷을 낳은 후 마지막에 결국 저를 낳았죠.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은 부모님은 지금 생각해도 그 어려운 시절 저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는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저희 집안이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아름아름 구경을 오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점 부족함 없이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모든 재산을 아들인 저에게 물려주었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상속받은 유산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눴어요. 부모님만큼 누나들도 제가 어릴 때 잘해줬는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직 젊은 나이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 평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죠. 집을 마련하는 데 가진 돈을 전부 쓰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은 동대문에서 조금 떨어진 창신동의 한쪽 구석에 있는 봉제 공장이었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봉제 공장에는 여공들이 많았는데 저는 여공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작업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관리 감독이지 실상은 여공들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아직 새파랗게 어린 여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누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감시자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간부가 곁에 있을 때만 억지로 일을 했고
저 혼자만 있을 때는 여공들이 쉬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죠. 쉬엄쉬엄 하세요. 실장님은 조금 전에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그때 여공들이 저에게 감사의 의미로 간식도 나눠주고 제 옷에 터진 곳이 있으면 수선해주고 했지요. 그러다 제 아내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나이 꽃다운 23살에 저희는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렸어요. 결혼 후에 아내에게 더 이상 봉제 공장에 다니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곳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내가 공장에 다니는 모습은 못 보겠더라고요. 아내는 항상 그때 일을 기억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참 당연한 일인데 뭐 그런 걸 그렇게 고마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그렇게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승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뒤 2년 터울로 둘째 아들 승민이가 태어났고 한참 후 6년 터울로 막둥이 딸 현주까지 태어났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는 저도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트럭을 사서 화물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무슨 아파트를 짓네,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네 하면서 화물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공사장 자재 화물을 많이 옮겼는데 날씨가 궂은 날에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몇 번이나 났습니다. 화물 운반의 벌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혼비백산하여 달려오는 아내를 보니 나중에는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언제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일보다는 안전한 일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 싶어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화물 일을 점점 줄여가며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죠. 아내도 제가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하니 기뻐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둘째까지 낳고 셋째 계획은 없어서 본인도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곧 아내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하던 경력을 살려 봉제 공장에서 다시 일을 했죠. 그래도 한참 전 처녀 시절에 일할 때보다는 환경이 조금 나아져 다닐만 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도움으로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아내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저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사두었던 집도 처자식을 데리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때도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언제나 저희 가족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셋째가 태어나고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편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 온 저를 위해 저녁이 되면 김치찌개를 주로 끓여주곤 했는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제 입맛에는 딱이었어요.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여줄 때도 있고 참치를 넣어서 끓여줄 때도 있고 더운 여름날에는 담백하게 멸치 국물로만 끓여줄 때도 있었죠. 지금도 아내의 김치찌개를 생각하면 절로 입에 침이 고일 만큼 잊을 수 없이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큰아들과 막내딸에게는 공부를 시켰고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던 둘째 아들에게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둘째는 학교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먹성이 좋은 아이였는데 운동을 하고부터는 기본으로 밥을 3그릇씩 먹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밥그릇을 빼앗을 때도 있을 정도였지요. 저도 잘 먹는 편이긴 했지만 둘째의 먹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둘 공부시키고 더군다나 한 명은 운동까지 시키니 들어가는 돈이 보통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셋째를 낳은 후에도 다니던 봉제 공장을 계속 나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때까지는 유도에서 두각을 보였던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서 점차 성적이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어느 순간부터 시합에 나가면 좀처럼 이기지 못했고 한 시합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자꾸 또래에 비해 뒤처지는 자신을 보니
자존심도 많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운동을 시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작은 아들은 저희와 상의한 끝에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터라 둘째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성적은 뒤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학업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모성애가 참 강한 편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품 안에 꼭꼭 감싸고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때론 핀잔을 주기도 했죠. 곱게 키운 자식한테는 대접 못 받는 법이야. 누가 대접받으려고 자식 키우나요?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요. 한번 키우는 자식 후회 없이 키우고 싶어요.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챙겨야지. 자식들은 다 알아서 잘 자랄 테니 너무 감싸기만 하지 마. 저와 아내는 자식들을 딱 20살 때까지 지원해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둘째가 수능을 보고 온 후 재수를 하고 싶다는 말에 바로 그 다짐이 깨졌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에게 재수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눈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느라 공부를 늦게 시작한 작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랬죠. 저도 아내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둘째 재수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딱 재수까지만 지원해 주겠노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승민아, 딱 재수까지야. 그 후에는 더 많은 지원은 어려워.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니? 네, 재수면 충분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둘째를 재수시켜주며 첫째의 눈치가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첫째도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를 희망했지만 그때 저희 부부는 거절했거든요. 둘째 승민이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기 힘들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 첫째 승훈이는 서울에 있는 평범한 4년제 대학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재수는 욕심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릴 때는 누나들이 워낙 저를 잘 챙겨줘서 형제들끼리 질투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는데 제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막둥이는 늦둥이 딸이라 어렸을 때부터 예쁨을 받고 살아 괜찮았지만 첫째와 둘째는 항상 경쟁 관계였거든요. 두 아들의 우애는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승훈이는 승민이가 운동을 한다며 집안 돈을 잔뜩 까먹고 결국 운동을 포기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둘째가 운동하는 것을 뒷바라지한다며 부모의 관심을 뺏어갔던 승민이를 은근히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승민이도 승민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지요.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영특하다고 공부를 시키고 자신은 운동을 시킨 게 싫었습니다. 툭하면 형처럼 자기 자신도 키워줬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죠. 재수한다며? 참 너는 복도 많다. 똑바로 해. 또 돈 까먹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공부만 해온 형이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나도 재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나약한 놈. 그럼 애초에 운동을 끝까지 독하게 했어야지. 포기한 놈이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제가 어릴 적에는 가진 게 많이 없어 콩 한 쪽이라도 형제끼리 나눠 먹었는데 삶이 좋아지면서 자식들에게 장난감이나 먹을 것들을 잘 챙겨주다 보니 오히려 서로가 더 받으려고 싸우는 걸까요? 둘 다 모두 부모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고 자랐는데 왜 클수록 불만만 쌓이는지 정말 알 수 없었죠. 다행히 둘째는 재수를 하며 성적이 올라 서울 안에 있는 적당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막둥이 딸까지 결국 모두 대학에 들어갔고 아이들은 차례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집 밖으로 나가 독립하여 살기 시작했죠. 아내는 마지막으로 막내딸까지 독립할 때 못내 아쉬워하더군요. 자식들이 장성해서 다들 제 밥벌이 한다고 나가는데 뭐가 그리 아쉬워? 그러게요. 좋은 일인데 마음 한켠이 참 헛헛하네요. 집도 너무 횡한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슬슬 쉴 준비를 해야지. 그동안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
저는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와 좋은 말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 다니던 봉제 공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더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시집 올 때 크고 왔던 23살의 처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저도 곧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터라 이대로 노후 준비만 잘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식들이 독립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첫째와 둘째는 30대 중반에 차례대로 결혼을 했어요. 어릴 때는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대더니 나이가 들고 각자 결혼도 하자 좀 나아지더군요. 둘 다 며느리를 데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도 하나씩 데리고 오니 가족은 점점 더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린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예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며느리를 보기 힘들어졌어요. 자주는 아니라도 명절에는 꼭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방문했었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한 통씩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내외가 걱정되어 물었죠. 요즘 세아가 잘 있니?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냥 뭐 다들 싸우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가끔 그런 거죠. 아들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은 늦은 새벽에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밤늦게 요란하게 들리는 벨소리와 노크 소리에 저와 아내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터폰 속에 보이는 모습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나가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뭐라고? 아니 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죠. 일단 흐느끼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원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내를 항상 가르치려 들고 나무라고 화내고 한번 그렇게 하니까 갈수록 심하게 아내를 함부로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제 모습에 놀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제 행동에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 아내의 질문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번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저와 아내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배우긴 했어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던 아들인데 믿을 수 없다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아들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손찌검을 하면 어떡해. 엄마랑 아빠도 너한테 단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했다고 덩치가 좋아서 군기 잡아야 한다고 했던 지독한 선임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땐 왜 때리나 정말 억울하기도 했는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 후임들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습관이 제대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내 아내를. 아마 그런 저한테서 보호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 같아요.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하면 어떡해요? 아들의 고백에 저와 아내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 부부는 도대체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폭력이 아들의 가족에게까지 화를 미쳤다는 사실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찾아는 가봤니? 아니다. 너는 와이프랑 자식을 찾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말대로 저는 아내랑 자식 찾을 자격도 없는 놈인 것 같아서 찾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아들의 잘못에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그 어떤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끝내 아내와 이혼하고 말았어요.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손주들 양육권도 며느리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아들은 크게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 일에도 좀처럼 집중을 못했는지 잠시 쉬겠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자 아내는 마음이 아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어미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까지 쾅쾅 치며 울더군요. 아내는 혼자 있는 아들을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새벽이 될 때까지 잠도 잘 들지 못했죠. 그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일은 결국 승민이 혼자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 당신이 승민이 사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냉장고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술병만 가득하다고요. 방은 또 어떤 줄 알아요? 청소도 전혀 안 하는지 온통 쓰레기가 가득해요. 집안 전체가 쓰레기통이라고요. 그런 집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살고 있다니. 내가 어떻게 잠이 들겠어요. 아내의 서러운 눈물에 결국 저는 아들을 저희 부부의 집으로 다시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봐 내심 많이 걱정되었지요. 다 큰 자식을 집에 다시 들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와 딱 1년만 데리고 있자고 합의를 하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자 그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집에서 계속 쉬더군요. 아마 아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는 어른이 된 자식과 분리되어야 하고 자식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내는 아들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자식 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온 후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지난 실수로 힘들어하면 항상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많이 힘든 시기에 아내는 마치 아들의 일이 본인의 일이라도 된 듯 같이 힘들어했어요. 항상 그런 아내에게 저는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아내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은 당시에 집에 있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방에서 술을 마셨고 컴퓨터로 게임만 해댔습니다.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더군요. 그런 아들의 못난 생활을 매일 뒷바라지하던 아내도 점점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에만 있으면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니 사실상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사라진 채 마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아내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진 아들은 엄마의 타박을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군요.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엄마 금방 끝나요. 이번까지만 할게요. 새롭게 일자리도 구해야지.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제가 나중에 다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방은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불 정리는 당연히 안 돼 있고 바닥에는 휴지와 과자 비닐봉지, 심지어 음식물 부스러기까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주려고 해도 나가라고만 하니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무교였던 아내는 이런 아들로 인해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다 큰 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기를 간절하게 어디에 매달려 보고 싶었어요. 큰아들도 물론 작은 아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첫째는 결국 한번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가족 모임으로 큰아들이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작은아들과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죠. 너는 아직도 한심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 도대체 정신은 언제 차릴 거야? 형이 지금 내 상황을 알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이 모양이야? 언제까지 부모님이 네 뒷바라지를 해야 해? 너 양심은 있냐? 아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큰아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감정이 격해져
자기 어머니한테까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승민이만 싸고 도니까 이놈이 정신도 못 차리고 평생 이 모양이죠. 저한테 승민이한테 줬던 관심을 절반이라도 줘봤어 봐요. 지금 훨씬 낫지. 큰아들은 결국 그렇게 가족 모두에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두 아들 사이에 분란까지 생기자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던가요. 끝내 아내는 갑상선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늦진 않았지만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암이라는 소식에 두 손이 바르르 떨며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펑펑 쏟아내고 말았죠. 작은 아들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어 둘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죠. 자신 때문에 암이 걸린 거라고 한동안 몹시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더군요. 아들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죠. 저는 큰아들에게도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큰아들은 꿈쩍도 안 하더군요. 갑상선 암은 큰 병도 아니라면서 엄마를 위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했죠. 자기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저와 아내는 큰아들에게도 충분히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 못하고 못 받은 것만 내놓으라고 말하는 첫째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껴졌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당분간은 저도 큰아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큰아들과 통화를 마쳤죠. 그 후 아내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한 주먹은 되었죠. 다행히 둘째는 그 후 정신을 차려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독립을 했지만 아픈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자주 집에 얼굴을 비쳤어요. 하지만 첫째는 여전히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내도 아픈 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민해졌고 신경질이 늘었습니다. 아픈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원망하며 꼴도 보기 싫다고 했죠. 그렇게 아내는 3년을 잘 지냈지만 갑상선 수술 후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암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미세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져 검사로도 찾지 못했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죠. 아내는 첫 번째 암은 씩씩하게 잘 치료받았지만 두 번째 암에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나중에 재발된 암은 악성 종양으로 치료까지 어려웠어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돌아가며 집으로 찾아와 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끝내 아내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 치료가 쉽고 대부분 완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뒤늦게 찾아온 첫째는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을 보이진 않더군요. 저는 여전히 차가운 첫째의 태도에 혀를 차며 속으로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엄마를 간호하던 자식들마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가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홀로 돌아온 집은 크고 텅 비어 있고 적막하더군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 맛을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절대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아내의 김치찌개를 맛볼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슬퍼해도 이제 아내를 만날 수 없었죠. 좋은 말년을 보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못내 한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암 투병을 할 때 저는 정년 퇴직을 했어요. 30년을 꼬박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자식 셋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현금은 들고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 부동산을 하네, 주식을 하네 하면서 골치 아프게 굴릴 자신은 없었어요. 그냥 일찍 자식에게 속편히 나눠주고 알아서 불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했지요. 둘째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돈을 받았고 막내도 감사히 돈을 받았지요. 첫째도 그동안 부모에게 냉랭했지만 그때만큼은 크게 기뻐하며 마지막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은행을 찾아가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바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줄 것도 다 줬겠다. 다달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앞으로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이 집을 팔아 도와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미리 연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를 상담해 주던 직원은 주택연금의 좋은 점에 대해서 무척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의 성격과 대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개념에 훨씬 가깝지요. 그래서 생전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다가 사후에 지급받는 돈과 이자가 함께 계산되어 최종으로 집주인이 받았던 돈을 정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과 비교하여 돈이 남으면 남은 돈을 돌려받고 돈이 모자라도 따로 청구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었죠. 그제서야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오래 살면 살수록 이득이라는 말이 이해되더군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 주택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연금 수령을 하고 있어도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더 이상 복잡한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싶지 않았던 저는 따로 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집값이 비쌀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한창 집값이 오를 때에는 더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여 신청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 후 부동산 거품이 사그라들며 집값도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뉴스를 보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거짓말처럼 제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석 달이 지나자 슬금슬금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다면 주택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로 책정되는 금액을 자세히 따져보니 만만치 않더군요. 이자가 복리였습니다. 매달 받는 돈이 220만 원이라면 매달 22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돈을 합산하여 그 이자를 전부 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방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5년간 1억 6천만 원을 받으면 그 이자로 4천만 원을 내게 되고 10년 누적 시에는 2억 7천만 원을 받고 이자만 1억 2천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만 지나도 집값의 40%가 연금과 이자로 없어지겠더군요. 연금은 적게 받고 이자가 갈수록 늘어나니 온전히 집값을 모두 연금으로 받으려면 15년 이상은 유지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살 작정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지만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자로 돈을 까먹을 생각을 하면 못내 아쉽더군요. 해지를 할 생각도 잠깐 했었죠. 그런데 연금에 가입할 당시에는 직원한테 중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하고 보증료, 즉 주택가격의 1.5% 금액에 대해 회수 불가하다는 설명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놓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최대한 오래 그 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살자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주택연금 신청까지 마치고 마음까지 정리하고 나니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동안 조용했던 큰아들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썩 잘했던 큰아들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중견기업에 취직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직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를 했던 큰아들은 월급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다고 했어요.
첫째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겸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던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던 첫째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바로 지금이 그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제가 퇴직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던 시기와 맞물려 초기 자본까지 생긴 셈이었죠. 그래서 가족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알게 되고 작은 소동들이 있었지만 이미 모두 벌어진 일이었어요. 큰아들의 의지는 확고했고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잘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첫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마련해 두었던 돈을 모두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그러자 다시 은행 대출을 끌어쓰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썼습니다. 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의 사업은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떠오른 사람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아들은 죄인처럼 저희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의아하게 맞이했죠. 뜬금없이 와인을 내밀며 꽤 좋은 술을 가져왔다고 하는 아들의 표정은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떳떳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단둘이 마실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큰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갑상선 암으로 고생할 때 본인 섭섭하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와인도 반병 정도 마시자 저는 아들의 속셈을 모르는 척하며 은근히 떠보았어요. 뭐 때문에 왔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왔어요. 사업?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사업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전에도 퇴직금 나눠줄 때 마지막이라고 했잖니? 아빠 돈 없는 거 알잖아.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린 지가 언젠데? 네?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셨다고요? 그래? 네 엄마 떠나고 나도 이제 혼자 지낼 말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로 가입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시면서 주택연금까지 챙기시는 건 욕심 아니에요. 뭐라고? 연금 많이 받기는 뭘 많이 받아? 내가 너한테 연금 얼마 받는지 말해준 적이 있어. 직장 생활 30년 하셨으면 당연히 많이 받으시겠죠. 나 퇴직할 때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너네한테 증여할 거 다 해줬다. 국민연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 주택연금이 뭔 줄 알고 그렇게 덜컥 신청하셨어요? 지금 이 집값이 얼만데? 내 집값을 왜 네가 신경 써?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연금 신청한 거다. 이런 일 있을 줄 뻔히 다 알았어. 그거 해지하실 수 있잖아요. 다 알아보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얼른 해지하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모실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나를 모신다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들은 저와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세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되냐? 내 엄마 아플 때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그렇게 부모를 차갑게 대하더니 이제 너 필요할 때 찾아와서 집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땐 저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 점은 엄마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건 그렇고 왜 저랑 상의도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 대한 걸 왜 너랑 상의해?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해지하면 돈도 많이 물어야 하고. 저는 단호하게 큰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연금은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죠.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제 허리디스크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던 저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자식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실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어요. 사실 주택연금은 해제할 거면 신청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죠.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보증료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복리 이자로 갚아야 했고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큰 목돈이 필요한 지금 다른 방법은 없었기에 결국 손해를 보고 주택연금을 해지했죠. 저같이 나이가 많은 경우 언제라도 크게 아플 수 있으니 만일을 위한 목돈을 미리 마련해 놓았어야 했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한 것을 크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 재산을 잃은 것은 아니었기에 그 점으로 위안 삼을 뿐이었죠. 이미 손해본 돈은 자기 손을 떠났으니 집착하지 않았고 주택연금을 해제하자마자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그 후에 집을 팔았다는 사실과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어요. 물론 둘째와 막둥이에게는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도 지쳤고 자식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는 집 주소를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최근에 이사를 갔고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이렇게 떠나왔어요. 그 후 막내딸 그리고 두 아들과도 간간히 통화는 하지만 서로 만나는 일은 없이 남은 노후를 홀로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막내딸과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7순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다른 고민이 있을 때면 저에게 털어놓기 위해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혼한 막내딸은 요새 결혼 생활이 힘든지 이런저런 하소연을 한참 하더군요. 남편과 잘 맞았다고 생각하며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또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딸에게 성의껏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딸은 마음을 털어놔서 한편으로는 후련한지 웃으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아빠, 저희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가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을 때도 있지. 그래도 난 지금이 좋다. 다 큰 자식들 자꾸 만나면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더구나. 난 지금처럼 이렇게 가끔 통화하고 사는 이야기 전해 들으면 만족한다. 네, 아빠.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도 어디 아프거나 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래, 알았다. 너도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괜찮아지니까 잘 맞춰가면서 살아. 저는 지금 자식들과 제 사이의 이 거리감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서로 크게 기대하는 것 없이 그저 잘 사는지 안부만을 확인하며 지내요. 누군가 보기엔 정없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쳤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편안하고 좋더군요. 여러분은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시나요? 어떤 가족은 서로 자주 왕래하며 북적북적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은 저희처럼 멀리 떨어져 안부만 확인하며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적적한 시간을 달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자식에 대한 고민 혹은 제가 선택한 방법에 대하여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길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